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제목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 200명씩 죽어가는 미국, 도시 전체가 좀비랜드로 변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신종 마약. 처음엔 저도 이게 그냥 자극적인 가짜 뉴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거리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팔다리가 썩어 절단 수술을 받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 제약회사가 뿌린 거짓말이 4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마약이 한 도시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더 소름 돋는 것은 전문가들이 5년 안에 한국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꿀탱크 TV가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 이곳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 3km에 불과한 이 거리에 수천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몰려들어 말 그대로 좀비 도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곳에서 직접 목격한 한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이날 켄싱턴 거리에는 수잔과 같은 중독자 수백 명이 마약을 투여한 채 널브러져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펜타닐 중독으로 인해 팔다리가 썩어 신체 일부를 절단한 상태였다. 등이 굽은 채 팔을 아래로 쭉 뻗은 좀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펜타닐 복용 후 뇌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 증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바로 냄새와 소리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오물로 거리엔 악취가 풍기고 깨진 유리창과 가로등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리고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한 펜타닐 중독자 수잔의 절규를 들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딸도 마약 때문에 다 잃었어요. 길거리에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는 3년 전 한 술자리에서 친구의 권유로 펜타닐을 우연히 접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 지역에서 마약 중독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최왕규 목사의 증언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한 블록만 들어와서 보면 다들 흩어져서 마약 중독자들이 집 앞에서 또 빈 공터에서 불을 피워서 밤새 숙소로 쓰고 또 노숙하고 주택가로 스며들어서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이 켄싱턴 거리에 있는 중독자들의 70%가 실제로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마약을 사러 왔다가 중독되어 아예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리의 목사 버디 오스본의 증언을 들어보면 70%는 켄싱턴에 살지 않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약물, 특히 펜타닐에 완벽히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마약 시장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곳이 미국에서 가장 큰 야외 마약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지 않는 건 잡아 가둔다고 해서 이 거리의 참혹한 실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한계를 인정한 뒤부터예요. 켄싱턴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소문에 외지에서 중독자가 몰려왔고 그렇게 그들만의 마약 소굴을 이루게 된 거죠.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켄싱턴의 범죄율은 미국 평균보다 무려 315%나 높습니다. 살인, 폭행이 이어졌고 10대들까지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한인 사업자들 대부분은 업장을 철수했어요. 한 한인 사업자는 전철이 위로 지나가고 그 구조상 거기가 범죄 저지르기가 아주 좋은 구조로 돼 있는 지역이에요. 과거에는 많은 분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잘하셨는데 최근에는 아무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펜타닐이라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펜타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르핀보다 100배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예요. 성인 치사량이 단 2mg에 불과할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성인 남성의 손톱 끝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양과 비슷합니다. 원래는 1960년 폴 얀센에 의해 처음 합성되어 1968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정맥 마취제로 승인받은 후 암 환자나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용 진통제로 사용됐어요. 1990년에는 피부 패치제를 시작으로 구강점막 투과제, 구강정, 구강필름, 설화정,
비강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되었죠. 하지만 개발 초기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약제의 남용 위험성을 경고했었어요. 그럼에도 뛰어난 약효와 좋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확인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이 약품의 출시를 크게 환영했던 거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10만 6,700명 중 70% 이상이 펜타닐 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96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베트남 전쟁 전체 기간 동안 사망한 미군 수보다 매년 더 많은 사람이 펜타닐로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펜타닐 중독이 급증하면서 한인 청소년들도 펜타닐 위협을 피해갈 수 없게 됐어요. 2023년 5월 테네시주 서머빌의 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2명의 소녀가 사망했고 함께 펜타닐을 복용한 동급생인 17세 소녀가 살해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최근에는 펜타닐에 동물용 마취제인 자일라진을 섞은 새로운 혼합 마약이 등장했거든요. 이 자일라진은 속어로 트랑크라고 불리는데 정말 끔찍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1962년에 개발된 자일라진은 원래 세계 각국에서 수의사들이 말이나 소를 마취할 때 또는 고양이 구토 유발제로 널리 쓰는 동물용 의약품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건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순도 높은 펜타닐을 구하기 힘들어진 탓입니다. 50년 전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데다 정부 규제 물질로도 분류되지 않은 자일라진은 처방전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어요. 마약상들은 펜타닐을 소분해 자일라진과 섞고 정량의 펜타닐처럼 판매하는 일이 흔해졌어요.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펜타닐에 자일라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복용하는 거죠. 자일라진을 여러 번 투약하면 주사 부위에 짙은 빛깔의 딱지나 변두리가 붉은 흰색 물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처 및 조직이 몇 시간 내로 괴사하면서 살이 녹아내려요. 메릴랜드의 마약 중독 지원센터 희망의 소리에서 일하는 제이슨 비너트 간호사는 주사 바늘을 꽂던 부위의 피부가 녹아 힘줄과 뼈가 훤히 드러난 채 센터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며 화상치료법으로 임시 조치 중이라고 말했어요. 필라델피아의 한 의사들은 이런 괴사 증상을 기가 막힐 정도로 안에서부터 살을 파먹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심하면 절단까지 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자일라진이 펜타닐 해독을 막는다는 겁니다. 펜타닐 과다 복용 시 생명을 구하는 해독제인 날록손의 효과를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일부 마약상들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고 의도적으로 자일라진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정밀 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병원을 찾은 펜타닐 중독자는 치료에 차도가 없어 초조해하다 결국 죽음을 맞기도 해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지난해 11월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수집한 약물 샘플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에서 자일라진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같은 해 10월보다 무려 6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필라델피아를 넘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30유가의 주에서 자일라진이 검출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공중보건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펜타닐 중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9,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끔찍한 현실들이 과연 하늘에서 떨어진 재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퍼듀 파마라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90년대에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여기서 미국 마약 사태의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1892년에 설립된 퍼듀 파마는 원래 빨간 약 베타딘으로 유명했던 회사였어요. 하지만 90년대에 이르러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회사는 대표 품목으로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신약은 전무했어요. 이에 리처드 세클러 최고 경영자는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약물과 거의 유사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을 개발하고 적응증을 확대해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NRS 4.0로 설정한 것이에요. 통증 평가 척도인 NRS는 통증을 0점에서 10점까지 수치화한 것으로
0점은 통증 전혀 없음, 10점은 극심한 통증을 의미해요. NRS 4점이면 심한 편도염을 앓거나 관절염이 있는 환자가 느끼는 수준의 통증인데, 퍼듀파마는 이런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쓰겠다고 나선 거예요. 퍼듀파마는 옥시콘틴을 출시하면서 중독성이 1% 미만이고 위험성이 없다고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체 연구에서 두통 치료에 옥시콘틴을 사용했더니 중독률이 13%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마저도 조작된 수치였어요. 이들은 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에 로비를 해서 2등급이 아닌 중독성 낮은 1등급 마약성 진통제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사들이 옥시콘틴을 쉽게 처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옥시콘틴 처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1997년 67만 건이었던 처방 횟수가 2002년에는 600만 건을 돌파했고, 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진 2010년까지 총 720억 전기 팔렸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가 한 사람당 2,000정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당시 미국에서는 관리되지 않는 통증을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이런 의사들의 우려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퍼듀파마는 1995년 옥시콘틴을 선보이면서 안전하고 중독성이 적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거든요. 보통 쉽게 처방되는 서방정은 5mg, 10mg이며 12시간 정도 작용하는데, 시간당 0.5mg 미만에서 1mg 미만 정도 흡수되니 중독성도 그만큼 낮을 것이라 판단했던 거예요. 물론 여기엔 퍼듀파마의 임상실험 결과 조작과 로비가 있었으며 이내 80mg도 중독성이 없다며 처방되는 지경이 됐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회사의 주주가 미국의 유서 깊은 억만장자 집안인 세클러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미국 예술계의 큰 손이기도 했는데, 친구들을 오피오이드로 잃은 사진가 낸 골딘이 이 사실을 알고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45만 명가량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중 옥시콘틴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만 20만 명이 넘어요.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 오남용 사례의 상당수가 바로 이 옥시콘틴에서 시작됐거든요. 마침내 이런 문제가 터지자 2007년 주정부가 공동으로 퍼듀파마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했어요. 결국 2020년 회사는 오피오이드 사태 관련 유죄를 인정하며 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벌금을 제대로 다 받아낼 가능성은 매우 낮았어요. 퍼듀파마가 2019년 파산 보호를 신청했기 때문이죠.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세클러 가문이 이미 107억 달러를 가족 운영 회사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2021년 최종 파산 합의가 승인됐을 때 퍼듀파마와 세클러 가문이 9년에 걸쳐 지불하기로 한 합의금은 총 45억 달러였어요. 하지만 이 금액은 그들이 마약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죠. 1892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130년에 달하는 역사를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끝마쳤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보호받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실마리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옥시콘틴 중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처방을 강화하자 이들은 더 싼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헤로인이었고, 이후 헤로인보다 훨씬 강력하고 치명적인 펜타닐로 이어진 거예요. 펜타닐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펜타닐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중국에서 원료 성분들을 생산해서 멕시코로 수송한 뒤 멕시코의 범죄 조직들이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문제는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들이 대부분 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십 년간 해온 마약과의 전쟁 방식인 원료 차단으로는 애당초 막는 게 불가능해요. 게다가 펜타닐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세계 순위권의 마약 소비 국가였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올해 5월 고위급 대화를 재개했을 때도 펜타닐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미국 마약단속국 국장 앤 밀그램은 중국의 원료 제조사와 화학자, 멕시코에서 펜타닐을 대량 생산하는 범죄 집단 사이 연결망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펜타닐 남용 문제는 전적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뿌리를 둔다. 미국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부 중국 제조업자들이 불법 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려는 정황이 있었고, 일부 업자들은 아예 포장지를 위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포착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펜타닐 확산이 이토록 빠를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지역이 좀비랜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켄싱턴은 원래 미국 동북부의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고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번영하는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60년대부터 공장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서 켄싱턴의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비어버린 공장과 건물들이 생겨났죠. 70년대부터는 이미 이런 빈 건물들을 거점으로 마약상 같은 범죄자들이 모여들면서 대표적인 우범지대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켄싱턴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진통제 사태로 촉발된 헤로인이 크게 유행한 바 있어요. 그리고 2020년대에는 펜타닐이 크게 유행하면서 시내의 켄싱턴 애비뉴를 중심으로 길거리, 공원 가릴 것 없이 마약 중독자, 노숙자들이 좀비처럼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필라델피아시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켄싱턴 애비뉴 일대의 마약 중독자 문제는 필라델피아시 당국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측면도 있어요. 마약 문제가 시 전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켄싱턴 애비뉴 일대의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소극적인 단속 활동으로 인해 켄싱턴 애비뉴 일대는 일종의 치안 공백 상황이 이어졌고, 이를 노린 마약상들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마약 매매를 일삼으면서 마약 중독자들이 21세기 초부터 빠르게 늘어나게 됐어요. 실제로 미국은 경찰 당국이 흑인 등 빈곤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경찰 인력을 의도적으로 덜 투입해서 범죄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지하는 전략을 암암리에 자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켄싱턴 애비뉴의 마약 밀거래상들은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등의 마약을 저렴한 값에, 심지어는 공짜로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별 생각 없이 약물을 접한 시민들이 점점 마약에 중독되어 가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켄싱턴의 마약 중독자들의 수가 본격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대 후반으로, 환각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해요. 이전에도 헤로인이 주로 거래되던 대표적인 우범지대였지만 펜타닐이 미국 전역에서 크게 유행하자 필라델피아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정으로 적극 대응한 데 반해 몰락한 지역 경제로 인해 재정이 바닥이었던 켄싱턴 지역은 이에 대응할 수 없었어요. 지역 경찰 당국의 반쯤 의도적인 시선 돌리기로 인해 인근 지역의 펜타닐 중독자들이 아예 켄싱턴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펜타닐은 뇌의 뮤오피오이드 수용체 모르핀보다 100배나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진통, 도취감, 진정, 호흡 억제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중독성이 극도로 강합니다. 몰핀의 1회 상용량은 10mg인데 반해 펜타닐의 1회 상용량은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적은 유효량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성인 치사량 역시 2mg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펜타닐은 매우 위험한 맹독성 약물이죠. 몰핀은 생체 이용률을 고려하여 주사제로 사용되지만 펜타닐은 물성이 좋아서 대부분의 생체 흡수 경로로 투여가 가능하고 혈액 뇌 장벽도 빠르게 통과해요. 한 번 중독되면 금단 증상이 살을 기름에 튀기는 것과 같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해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만큼 금단 증상으로는 메스꺼림과 구토, 그리고 심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죠. 물론 통증에 더 민감해지므로 통증이 새로 생기면 더 아프게 느껴져요. 단약이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를 악용하여 마약상들은 의존성이 있는 거의 모든 약물의 가짜약 제조 과정에 펜타닐을 섞어 펜타닐 중독자를 양산했습니다. 결국 길거리에 약물이 대량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2013년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최악의 약물 위기를 일으켰어요. 여기에 자일라진까지 섞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일라진의 부작용은 정말 끔찍해요.
피부 조직이 괴사해서 힘줄과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해요. 그리고 일반 마약 검사에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요. 증상은 호흡과 심박동이 줄어들고 창란, 어눌한 말투, 동공수축, 저천증, 저혈압 등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치 좀비를 연상케 하는 기괴한 몸짓을 보이기도 하고 팔다리에 심한 부스럼이 생겨나곤 해요.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잃어 성폭행이나 강도 피해를 입기도 하죠. 현재 자일라진으로 사망하는 중독 환자들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10가의 도시에서 실시된 약물 및 알코올 의존성 연구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자일라진은 전체 치명적인 약물 과다 복용 사례에서 0.36%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2020년까지 그 수는 6.7%로 치솟았으며 이 가운데 2019년에만 31%가 급증한 필라델피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미시간주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최소 200명의 자일라진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020년 코네티컷주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최소 10%가 2021년 메릴랜드주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19%가 자일라진 관련 사망자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인 것은 치료의 어려움입니다. 켄싱턴 마약 중독 예방센터의 사회복지사 숀 웨스트팔조차 필라델피아는 이미 늦었다. 전국의 다른 지역이 이를 피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 얘기를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들도 눈앞에서 마약 투여 장면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체포해서 가둔다고 해서 이 거리의 참혹한 실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하도 마약에 절은 인간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필라델피아 교통공사에서는 직원 보호를 이유로 소머셋 역을 임시로 폐쇄하는 조치를 내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조현섭 교수는 지난 11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생명존중 마약 근절 언론공익 세미나에서 5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좀비거리로 알려진 미국 필라델피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지금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마약이 짜장면보다 일찍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특히 지난 10년간 외국인과 청소년, 20대, 30대에서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어요. 2023년 기준 전 국민의 38%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적 있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마약이 쓰나미처럼 퍼지고 있다며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재활 시스템을 구축해 미국 뉴욕의 데이터 빌리지처럼 중독자 수준별, 욕구별, 맞춤형 치료 공동체 모델을 들여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펜타닐이 번지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어요. 14세 여아가 인터넷을 통해 구한 펜타닐을 사용했다가 의식을 잃어 모친이 이를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패치 형태의 펜타닐이 손쉽게 처방되기도 해요. 진통제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펜타닐의 처방이 2019년 20여 건에 비해 2021년에는 100만 건이 넘게 처방됐어요. 심각한 중독성이 있는 펜타닐의 처방이 무분별하게 늘어난 이유를 단순히 질병의 증가로 인한 고통 완화 목적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부적절하죠. 한국에서는 로컬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해서 펜타닐이 음지에서 상당히 퍼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인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를 구속 기소하는 일도 있었어요. 펜타닐 패치가 중독자에게 들어가면 무서운 이유는 사흘간 피부로 흡수되도록 설계된 양을 한 번에 흡수해버린다는 데 있어요. 이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급히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속도를 높였죠. 필라델피아 중독문제연구소의 최왕규 소장은 한인 2세들이 거의 요즘에는 펜타닐로 연락이 많이 오고요. 해독을 상담하고 또 회복의 단계로 가는 한인 운영인데는 우리 연구소밖에 없어서 부모님들이나 2세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현재 필라델피아 동포가 운영하는 마약 중독 연구소에는 한인 청소년 25명이 재활 상담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펜타닐 중독 피해자라고 해요.
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의 불법 사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필라델피아의 좀비랜드는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의 탐욕, 정부의 방치, 그리고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참혹한 인재였어요. 퍼듀 파마가 뿌린 거짓말의 씨앗이 4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중국산 펜타닐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제는 동물용 마취제까지 섞인 혼합 마약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루 196명씩 펜타닐로 죽어가는 미국의 현실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비극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켄싱턴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을 돕고 있는 최왕규 목사의 말처럼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켄싱턴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이미 매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마약과의 전쟁에 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꿀탱크 TV는 언제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